SBS에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주영진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패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편집국장을 역임하신 백기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역시 국민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하신 국민일보의 신종수 논설위원입니다. 세계일보 정치부장을 역임하신 허범구 세계일보 부국장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안철수 후보의 기조연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서울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바꿔야 합니다. 조선이 한성의 도읍을 정한 지 625년, 전쟁 폐허에서 서울을 재건한 지 65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서울 시내를 지상으로 다니는 국철을 모두 지하화하고 그 철길을 숲길로 만드는 대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부선 금천구청에서 서울역까지 18km를 포함해서 경인선 구로에서 온수역 6km, 경원선 청량리에서 도봉산역 14km, 경의선 서울역에서 수색역 8km, 중앙선 응봉에서 망우역 8km, 경춘선 망우에서 신내역까지 모두 57km를 지하화하는 것입니다. 6개 국철 구간 57km 길이의 철길이 모두 숲길로 바뀌는 겁니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15개 구를 가로지르는 공원이 생기고 주변 유휴 부지들이 다양하게 개발되면서 서울 전역이 상전 벽해 천지 개벽을 이룰 겁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서울 개벽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철길이 어두컴컴하고 못 사는 동네라는 말은 이제 과거사가 될 겁니다. 빈곤의 상징 같았던 철길은 축복이 될 겁니다. 말로만 외치던 강남과 강북 균형 발전, 서울의 동쪽과 서쪽의 균형은 지난 7년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서울 개벽 구상은 바로 서울시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확실한 대책입니다. 지하 40m 집안 지질 조사도 이미 이루어져서 터널 안전성도 확인된 상태이고 우리 터널 건설 기술력은 충분합니다. 지하에서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기존 국철이나 전철 1호선의 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터널 공사와 철로 철거, 공원화 사업 등 모두 민자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투비 없이 해결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한 해 예산만 32조 원 규모의 유권자가 840만인 서울시 선거가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대한민국에 변화는 없습니다. 역대 서울시장 선거가 야당 시장을 뽑아온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7년 전 저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박원순 씨에게 서울시장 출마 기회를 양보했었습니다. 잘 해낼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시장이 된 후에도 시민단체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5만 명 넘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박원순 시장이 데리고 들어온 시민단체 사람들이 청사 6층에 모여 앉아 시정을 좌지우지한다고 6층 외인부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피했습니다.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민 삶을 바꿔주는 건 없는 호합한 소꿉놀이처럼 시정을 운영했습니다.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세계 10위에서 작년 38위로 폭락했습니다. 서울시청 주변은 32조 원 예산을 따먹으려는 세금 사냥꾼이 득실거립니다. 정말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한성 판윤부터 쳐도 최장수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 7년을 제가 끝내고 서울 개벽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대표 선수로 나선 저 안철수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 개벽이라는 안철수 후보의 핵심 공약 여러분 같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질문도 가능한 한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해 주시리라 믿고 안철수 후보님도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오늘 토론회가 한층 밀도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청중석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관훈클럽 운영진을 통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관훈클럽 운영진 통해서 플로어에서도 질문지를 작성해서 주시면은 오늘 토론회 도중에 안철수 후보님께 제가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제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 개벽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엄청난 재원도 필요할 것 같은데 안 후보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신다면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죠. 하나가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 교육이 제일 관심사입니다. 교육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뀌고 아무리 국가가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이 바뀌어야 거기서 탈출할 수 있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못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우선 초등학교 전일제, 그러니까 온종일 초등학교를 도입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침에 아이 초등학교 데려다 주고 난 다음에 퇴근할 때 저녁에 아이와 함께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 그리고 또 평생교육, 즉 학교 졸업한 이후에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분들 교육을 서울시가 책임지는 일부터 꼭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이 복잡하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방금 말씀 들으니까는 서울 시민들은 앞으로 공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되신다면. 첫 질문은 허범고 세계일보 부국장이 시작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기 시장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라든지 일자리 늘리기 등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재건축 문제는 정말 난제입니다. 특히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와도 얽혀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6년 만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얼마 전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는 엄청난 부담금이 통보된 논란이 일고 이렇습니다. 재건축 해결을 위한 문 후보님의 어떤 구상, 보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선 기본적인 철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투기는 근절하고, 그리고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를 강화한다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건축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재건축을 막으려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그건 큰 방향으로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재건축에 있어서도 주민 편의를 더 생각하는 재건축 제도가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초과 이득 환수제에 대해서도 실거주자들이 아주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밖에 없는데 살고 있는데도 세금을 내야 되니까 오히려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급하게라도 분납이라든지 또는 지분을 포함해서 물납이라든지 또 세금 기준에 대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또한 나중에 보면 중복 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제도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재건축과 함께 후보님께서 박원순 서울시장 시정 비판하면서 제기했던 문제가 이제 재개발 문제입니다. 이것도 재개발 문제도 난제인데, 안 후보님께서 기자회견 등에서 이제 준공영제를 대안의 하나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의 신탁회사를 만들어서 개발이 지체된 뉴타운하고 재개발 지역을 개발하자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이거 준공영제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하고 잘 들어오지 않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뉴타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지부진 여기까지 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해결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식은 서울 토지 신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민들로부터 그 토지를 그 위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해서 세운 다음에 이것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사업성이 없어서 제대로 그 일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방식으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그 신탁 회사에서 자금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그 시공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시공비를 책정할 수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부패의 위험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용적률을 상향하고 그리고 또 그 신탁 회사에서의 그 신탁 수수료가 있는데 그걸 낮춰주면 충분히 저는 사업성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 질문은 백기철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서울 개벽 프로젝트 온종일 초등학교 등 안 후보께서 공약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이 각종 공약에 대해서 조금 생산성 있는 그 토론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안 후보께서 서울이 실업률,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서울시장이 되면 일자리 문제부터 해결하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서울형 일자리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안 후보님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대책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서울을 다섯 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인프라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있다면 그 부분에 선택과 집중해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서울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창업 대책입니다. 창업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방식은 오늘 아침에도 또 신문에 창동에 무슨 건물 짓는다고 발표가 났습니다만 건물을 지어서 창업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정도 그런 대책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40여 곳에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야말로 말 앞에 수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창업 못하는 게 아닙니다. 창업을 왜 못하는지 원인을 밝혀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규제 때문에 창업을 못합니다. 두 번째는 불공정한 경쟁 환경 때문에 창업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 도전해서 실패하면 다시는 재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금융제도 관행들 때문에 창업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이 3가지를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홍릉 부근입니다. 홍릉 부근을 보시면은 거기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키스트, 산림연구원 아주 많은 좋은 대학들과 연구소, 기술 인력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대로 이번에 서울 개벽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대문구에 굉장히 많은 개발할 수 있는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거기를 규제 샌드박스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주 자유롭게 고급 인력들이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서 정말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궁금한 게요. 그 서울 개벽 프로젝트 또
또 권역별 5개 권역별 예. 그 개발 이게 홍릉 같은 경우에 이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국철 지화하는데도 재원이 필요할 거고 5개 권역을 또 이렇게 창업 지원하는데도 이런저런 비용이 소요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 재원 조달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그 서울 개벽 프로젝트의 재원은 전체가 그 민간에서 조달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그 지하에 기차가 다닐 수 있는 터널을 뚫고 그리고 그 위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변 부지들을 개발하는데 이들을 연계한다면 그러면 그 민간 자본으로 이것들이 모두 그 공사가 가능한 그 정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7, 8년 정도 전에 서울시가 1호선 구간이긴 합니다만 검토하고 경제성이 1.3에서 1.6이라는 그런 결과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산업지도, 서울의 미래 산업지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그 선후가 바뀌게 투자하고 있는 이 창업 지원에 대한 예산들을 이쪽으로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공약 부분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는데요. 다음 질문은 신정수 국민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예, 저도 그 서울 개벽 프로젝트에 그 관심이 있지만 좀 다들 좀 지루해하시는 것 같아서 정치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께서는 뭐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좀 선을 그었어요. 안 하겠다, 그냥 가겠다. 또 후보께서도 뭐 그렇게 썩 그렇게 적극적인 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문재인 정부 독주 막으려면 어떻게든 견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그런 여론이 있고, 물론 또 한편에서는 뭐 인위적인 그런 단일화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어제 투표용지 인수 시작했는데 단일화 완전히 접으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성격부터 규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격,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시장의 지난 7년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4년 더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도 보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재지지율이 30% 정도로 나오는 몇 가지 여론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민심일 겁니다. 70% 정도의 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이 더 이상 4년 더 11년간이나 서울시장을 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의 그 70% 정도의 그 시민들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임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런 누가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 저는 제가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한 후보에 많은 그 지지가 모이면 다른 후보가 깨끗이 양보하는 방식으로 저는 단일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여론조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지금 계속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유일한 야권 대표주자가 후보님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그런 거를 시민들이 알게 되면 우리가 보통 판세를 판단하는 여론조사 수치 결과를 보고 이제 알게 되는데,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보는 언론사라든지 일반 보통 여론조사하는 지지율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승리를 장담하시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현재 여론조사가 아직은 후보의 경쟁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가 비유를 하자면
학기말 시험인데 채점을 해야 되지만 바깥에 큰 구경거리 남북 정상회담이 있어서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된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직 채점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채점은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채점할 때 누가 서울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누가 박원순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거기에 이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 여론조사가 그때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2년 전 총선 때 그 당시에 22일 정도 선거를 앞두고 그 국민의당 지지율이 8%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20일 정도 지난 후에는 27%, 서울은 거의 30% 정도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응답률이 들쭉날쭉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1%에 해당되는, 응답률이 1%에 해당되는 여론조사들도 두세 개 정도 제가 본 것 같고, 또 어떤 조사는 15% 전후로 응답률이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 다른 조사인데 전부 다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 놓고 보다 보면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응답률이 최소한 10% 이상 되는 그 여론조사만 보면 어느 정도 추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이제 점점 저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그 지지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추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세가 모이면 한 후보가 양보하는 방식의 단일화가 가능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투표 전에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들이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그 지지를 모아 주실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후보가 대의를 위해서 양보하든 또는 끝까지 가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시민들께서는 투표로 박원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권자가 투표에서 사실상 단일화를 해줄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하고 투표 전에 그 지지세가 확연히 차이가 나서 한 후보가 양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되는 건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김문수 후보께서 양보하는 방식의 단일화, 그런 가능성을 지금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 건지요? 뭐 제가 김 후보가 아니어서 제가 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어떤 방식이든 그 유권자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한 후보에게 지지를 모아주는 방식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이 자리에 지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관훈 토론에서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언명을 하셨거든요. 예. 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양보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이 두 분이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야권 분열인데, 그러면 그 2위 싸움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선거 규정, 성격 규정을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선거는 박원순 시장이 다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선명하게 그렇게 나뉩니다. 네, 허봉구 부국장 아까 질문 또 예. 추가할 게 있으면.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장선상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지금 그 응답률이 좀 형편없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보게 되면 그 지금의 여론조사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서 여론조사 조작까지 주장하셨습니다. 그 후보님도 좀 비슷한 인식을 드러내고 바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문제가 당시 응답률만 낮은 게 아니라 무슨 거기 어떤 왜곡된 이런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그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성실하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 일부의 여론조사들 중에서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바른미래당에서도 대변인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논평을 낸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ARS 같으면 그 기계식으로 사람들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라 아주 길면은 사람들이 도중에 끊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ARS 방식의 그 여론조사는 길이가 뭐 아무리 길어도 5분을 잘 넘지 않는 게 그 업계에서는 전문가들은 상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ARS인데 그 총 길이가 9분 정도에 달합니다. 일단 그렇게 달하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들도 누구를 지지하는가 해서 주요 후보들 몇 명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여 명을 물어보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러면 다 듣고 나서 그걸 누르려면 그건 뭐 보통 일반 사람들이 도중에 끊을 그런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물어보는 것은 또 두 번째로 지지하는 시장 후보가 누구냐 해서 또 10여 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이 아주 낮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전체 민심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들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주 상세히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손을 잡고 저희가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방선거 전에 서울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인위적인 단일화는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신종수 논설위원께서 해주시죠. 예, 그동안 이제 공천 과정에서 우리 여기도 와 계신데 유승민 대표하고 여러 가지 뭐 좋게 얘기하면 경쟁, 좀 나쁘게 얘기하면 갈등 또는 잡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후보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보면은 그 경선에서 1등한 후보를 공천하는 그 원칙보다 이길 후보를 공천하는 게 더 큰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약간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또 기준 아닌지, 예, 그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안 후보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전략 공천 하시려고 했던 여기 우리 손학규 위원장님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나간다고 했다가 결국 안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이렇게 지원했던 뒤에서 지원했던 사람으로서 그런 모양새가 어떠셨는지,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만 저도 당대표로 여러 번 전국 선거 공천을 해봤습니다. 지난 총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인데 결국은 정당은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정당이 보유하고 있는 최선의 최강의 인재를 공천하는 게 그게 정당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또는 다른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 전체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런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학규 전 대표께서 저는 정말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에 나서시겠다고 결심하신 그것 자체가 본인을 희생하고 선당 후사하시겠다는 진실된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하면 당에서 갈등이 너무 심하게 된 상황에서 양보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선당 후사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두 경우 모두 다 저는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국민의당하고 바른 정당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지금 바른 미래당이 됐을 때 이제 대부분 기대를 한 게 좀 있었습니다. 뭐 좀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 중도 정당으로서. 뭐 일부 아주 극찬하는 사람들은 뭐 드림팀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일부에서 적폐 대상으로 꼽히는 저 한국당, 예? 물론 일부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한국당보다도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좀 이 양대 정당 구도에서 이 중도 정당이 좀 설 자리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합당한 이후 지금까지 뭐 얼마 안 지났지만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예, 서울은 저희가 훨씬 더 존재감이 큽니다. 그리고 또 양강 구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또한 이제 공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의 경쟁 상대, 바깥에 있는 경쟁 상대를 대상으로 내부에서 똘똘 뭉쳐서 이번 선거를 치를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과정 중에서 통합되고 화학적으로 결합되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선거를 함께 치르면서 동지가 되고 그리고 공동의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 선거가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통합된 이후에 치르는 이 첫 번째 선거를 거치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기철 의원님. 예, 정치 행보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돌풍을 일으켰지만 결국 3위를 하셨고요.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예,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시기까지 고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1년 만에 다시 큰 선거에 나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차기를 대비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개인만 생각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정치한 목적이 기득권 정치, 낡은 정치와 싸우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난 6년간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온 것도 서울을 바꾸고 그리고 다당제의 중심인 우리 소중한 바른미래당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것이 제 정치 신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입니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당 대표직으로 대표를 다시 복귀하셨고 또 바른정당과 통합까지 하셨고 1년 동안 숱한 어떤 정치적 우여곡절이라고 할까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과정에서 결국 안 후보께서 추구하시는 게 뭔가 일부에서는 이 정치적 변신의 최종 목표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되는 거다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야말로 정치한 이유가 낡은 정치와 싸우고 이념의 벽을 허물어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바른미래당은 진보냐 보수냐 앞으로 보수당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 자체가 규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바른미래당만이 유일한 개혁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소위 보수당, 진보 정당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신의 생각을 세상이 바뀌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그건 수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수정당도 예전 산업시대 논리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수구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보정당도 예전 7, 80년대 생각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버리지를 못하면 그거야말로 저는 수구 진보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수구적인 정당이 아니라 저희들은 개혁정당입니다. 제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개혁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른미래당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개혁정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개혁정당, 수구정당 그런 식의 어떤 정당 구분도 가능하고요. 진보정당, 보수정당, 또 개혁진보, 개혁보수, 그렇게 해도 수구진보, 수구보수 그렇게 다 구별이 가능한데요. 개혁정당이더라도 진보이거나 보수이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정당인지, 진보적인 개혁정당인지, 보수적인 개혁정당인지 그 지향을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꼭 그렇게 구분을 원하신다면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것이 경제는 진보고 안보는 보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 안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안보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나라의 존립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부터 V3 만들고 이렇게 컴퓨터 보안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철저하게 제대로 안정되게 그 보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컴퓨터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살고 있습니다만 안보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안보가 구멍이 뚫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정말 안보를 철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옛날부터 안랩을 하고 예전에 의사로서 의료봉사 활동을 했을 때부터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분들, 약자들 따뜻하게 품어야 우리 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모든 그런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향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정당을 구별하면 일단은 그 남북관계 특수서상 그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어떤 정책적 시각으로 구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럼 결국은 개혁 보수를 지향하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까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소기업, 벤처기업 하면서 그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지금 정치를 하면서도 그때 느꼈던 그 신념들이 변함이 없습니다. 제대로 공정하게 경쟁이 되고 실력이 있으면 거기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아무리 있어도 빽 있고 돈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는 구조입니다. 그건 뭐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분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을 제대로 바꿔야 된다.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 공정한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정치 지향, 정치 철학, 가치 이런 부분을 놓고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추가 질문 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 신종수 위원께서 또 질문해 주시죠. 예, 안 후보께서 이렇게 이 지향점 또 이 추구하는 바가 좀 많은 또 한때 공감을 얻었지 않습니까? 안철수 현상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면 말이죠. 그 아도님 주변에서 도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하나둘씩 떠나는 것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인재영입 1호라든지 뭐 안철수 키즈라든지 뭐 다른 당으로 출마도 하고요. 이 정치인한테 이렇게 자꾸 주변 사람이 떠나는 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안 후보의 어떤 리더십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셔서 그냥 주변에 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상의하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건지 아니면은 어쨌든 좀 떠나는 것은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3의 길을 걷다 보니까 함께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힘든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같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기득권 양당과 싸우기 위해서 그래야 제대로 우리나라 정치를 바꾸고 정치가 다시 국민을 위한 정치, 새 정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큰 3번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 민주당과 통합한 겁니다. 그건 기득권 거대 양당과 싸우는 방법이 바깥에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부를 개혁하면 그게 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자는 심정으로 도전을 했던 선택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선택이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개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이 바른정당과 통합해서 바른미래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세 선택이 너무나 힘든 선택의 과정을 주위 사람들에게 강요했던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을 할 때, 민주당과 통합할 때 함께했던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치적 신념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민주당을 나와서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그냥 잔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번에 바른미래당 창당했을 때도 함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일단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편하게 거대 양당 중에 하나에 몸을 맡기고 정치를 했으면 그런 선택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도 그렇게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힘든 그런 선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점에서 저는 그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에 정치 시작했을 때 저 혼자였습니다. 안철수 연상이 있었어도 저 혼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적인 한 정당을 이룰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인재들과 지금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떠난 분도 계시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과 지금 함께 이 어려운 제3의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께 진정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가지 합당 과정 또 다시 또 나오는 과정 그런 정계 개편 과정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 그 대권에 도전하셨고 또 앞으로 그럴 또 가능성이 높으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YS 같은 경우는 그렇게 3당 합당했고 또 DJ는 정계연 됐다 복귀하고 다시 또 국민당 창당하고 그런 과정에서도 계속 같이 하는 동지 그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도동계든 동교동계든 물론 그걸 개파로 정치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끈끈하게 강고한 그런 그 결속력을 가진 그런 그 동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후보께서는 과연 그런 동지들이 지금 있으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정치 시작한 게 아직 6년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기간 함께 거치면서 아주 단단한 그 동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도 많이 나와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 질문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범구 의원. 예, 제3의 길을 좀 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1년 동안에 이 야권이 너무 무력하다, 분열돼 있고 그래서 견제를 전혀 좀 못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야권이 좀 합쳐가지고 힘을 모아서 견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와 함께 안 후보님이 결국은 자유한국당과 힘을 합쳐가지고 차기 대선을 준비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보수층 내에서도 안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상당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맥락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통합 이거 계속 지금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기자 클럽에서 또 말씀하셨듯이 저는 절대로 이 길을 일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그다음에 제3의 길을 계속 고수하실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치 시작한 목적이 기득권 양당과 낡은 정치와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길을 꿋꿋이 가겠습니다. 네, 질문보다 답변이 짧으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길게 설명이 필요 없는 사안입니다. 예. 허범구 의원 추가 질문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길을 꿋꿋이 가겠다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선거 후에 안철수 후보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행이 될지 어떨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토론이 시작된 지 한 중반쯤 됐습니다. 역시 쉬어가는 질문인데 기조연설 때도 보니까 박원순 후보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일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못했다. 시민단체 대표처럼 여전히 시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 참 보기 드문 현상이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으로서 했던 시정 가운데 그래도 잘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걸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요. 잘못한 것, 가장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건 정말 서울시와 서울 시민을 위해서 이거는 내가 바로잡아야겠다고 한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잘한 거 먼저, 그 다음에 혹시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잘한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입니다. 정말로 시급했고 그런데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그 부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잘못된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소위 6층 외인 부대입니다. 지금 서울시청에 6층에 시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층에 박원순 시장과 잘 알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민단체 사람들이 거기에 고위공무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공무원들도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살자도 지난 7년 동안 8분이나 불행하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렴도도 전임 시장 때 1등이었던 청렴도가 지금 16등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렇게 서울이 추락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시민들께서는 그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시민들 만나서 여쭤보면 7년 동안 한 게 없는데 그렇다고 큰 잘못도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큰 문제가 있다는 점들이 이제 이번 선거 기간,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시민들의 평가를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시장이 되면 6층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예, 서울시청 구조를 잘 모르시는 서울 시민들은 이번에 6층에 시장실이 있고 그 옆에 박원순 시장을 돕는 분들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안철수 후보님 통해서 좀 알게 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토론회를 시작을 하는 그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